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진행을 맡은 희망정치시민연합 유명종 기획실장입니다. 오늘부터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를 모시고 2012년 제3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정책 토크, 제3정치 물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정말 격동의 2012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작년 2011년은 한국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뭐 격동기라고 말해도 될 것이고 금년에는 그것이 네.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이렇게 기결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설레임과 기대,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시작된 어떤 2012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임진년이죠. 네. 임진년 하면 우리가 또 임진왜란, 이런 생각도 나고, 네. 그래서, 뭔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격변의 시기가 다시, 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걸 일일이 또 다 다루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다 짧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좀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지난 1년을 좀 한번 회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해 인생의 아마 그 두 번째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결단을 내렸다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1990년대 초반쯤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 당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윤리학자로서 마음의 부끄러움 때문에 현실 운동에, 민주화운동에 네. 87년 이후에 뛰어들었고요. 그때 동굴아파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네. 철학자로서 첫 번째 어쨌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결단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두 번째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뜻깊은 저로서는 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결단의 아마 이 계기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처한 비극적 현실, 네.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자살률 최고와 같은 문제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서울시 광노현 교육감의 아름다운 미덕이 정치검찰의 법적 자태, 유린되어지는 참담한 모습,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희망복이죠. 네. 안철수 현상으로 집약되는데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예. 조성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비관에서 희망을 보는, 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된 해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결단을 말씀하셨는데 창조한국당 대표로 대표직을 이렇게 맡게 되신 것이 새로운 결단이시죠?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면서 여러 유형의 정치적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네.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서 있는 지평에서 학자로서의 네. 바른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네. 정치를 보는 제 시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이 정치를 이제 깨끗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깨끗한 사람들이 다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은 탐욕으로 네. 그리고 권력과 돈을 찾는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 결과 비극은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정치를 밝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희망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리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네. 이제 본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선상의 이제 전환을 예. 하게 되면서 1, 2 정치 세력이 갖는 장점과 한계를 같이 보면서 네. 지금이야말로 제3 정치의 새로운 물결이 네. 도도히 흘러야 할 때가 됐다라고 네. 판단을 내린 것이 네. 저로서는 새로운 유형의 결단이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요, 또 굉장히 환경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길을 이제 조금 더 그 지평을 정치라고 하는, 현실 정치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또 넓히셨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단은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노동 형제들하고 함께 했다가 이제 그 소비에트 체제의 몰락을 보면서 문명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네. 달리 말하면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잉태하고 있는 산업 문명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제가 만나서 네. 그것이 철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네. 그에 따라서 환경윤리,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펼치면서 네. 또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인생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면 네. 2011년 작년은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네. 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를 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네. 지난해 핵심적이었던 그 정치사적인 어떤 변동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마치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정치 지형이 이렇게까지 요동치라고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을 텐데요. 그랬죠. 예,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연관된 주민투표. 거기서 이제 우리 광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죠. 그랬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건 그 주민투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안철수 원장의 어떤 등장, 네. 그리고 또 무소속의 박원순 시장의 당선.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3정치라고 하는 지평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국민들에게 제3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 사실은 또 광노현 교육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뉴스의 중심에 있다가 순식간에 네. 사실은 좀 사라지고 또 이분의 문제들이 매우 석연치 않게 지금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은 채 어떤 거대한 정치적인 그 경랑에 그냥 휩쓸려간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노현 교육감의 이 광노현 교육감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이 광노현 교육감의 사건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골자를 살펴보면 네. 교육감 선거 이전에 그 광노현 교육감 측의 이제 회계 책임자하고
후보 단일화의 상대역이었던 박명기 교수 측의 또 대리인 이 두 분이 동서지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과 이제 이 두 분과 이제 서울대 이제 우리 최모 교수님 요분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 이 비용 보전에 대한 이제 자기들 간의 뭐 묵시적 합의 같은 것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서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어쨌든 현실 속에서 전달되는 그래서 요렇게만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네. 이건 뭐 그 선거 후보 매수에 따른 금전거래 아니냐는 의혹을 이제 이렇게 살만한 요인이 있고요. 네. 한국의 이제 검찰은 또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 판단하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네. 곧바로 이 부분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체적 진실은 보지 못한 채 상실감을 갖게 된 것이 어쨌든 외형적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 외형적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진실이 담겨져 있고 그 진실 속에는 아름다운 선에 의한 미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한국 사회가 여전히 후진적이냐 네. 아니면 한국 사회가 선진적인 단계로 그리고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느냐를 아마 가려주는 잣대라고 여겨집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박노영 교육감을 이제 구속 수감하는 것부터 그 시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정치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시장 네. 오세훈 시장의 사태 이어서 곧바로 강릉 교육감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요건 이제 시점부터 네. 이 검찰이 벌써 정치적으로 네. 파악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그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대한 그 비판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네. 사실은 술책이 시점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벌써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들을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그 서울시장 사퇴 시점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안이 구속까지 시킬 만한 사안이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문시 됩니다. 사실. 구속을 시킨 것이 이제 피의자들 간에 네. 사전 담합 가능성이 있다. 예. 것이 이제 유일한 이유였죠. 왜냐하면 도주 우려는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할 터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전 담합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죠. 이 두 분을 잘 안다면 네. 사전 담합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뭐 예를 들자면은 뒷손상에 네. 무슨 뭐 은밀한 말 맞추기 이렇게 이제 보통은 여겨지는데 네. 이 두 분은 실제로 저는 이 두 분을 아주 잘 압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담합이라는 의역으로 보는 이야기 속에 나온 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직함의 태도로 임하는 거다. 네. 오직 이 점만 명시하면서 이 길로 우리는 나가고 임하자. 이게 두 분 담합의 실체적 내용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당당하게. 그 과정에서 강병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예. 통상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추어 봐서 요 시점에서는 출석하면 안 된다. 시간을 지금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만류해도 이분은 검찰이 나를 부르고자 합니까? 그러면 나가야죠. 언제 나갈까요? 이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붙잡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검찰에 들어간 겁니다. 네. 물론 검찰은 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저거 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체포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당당한 출석이었던 출석이었는데.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광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오늘 이 시간 조금 이야기를 네, 해야 될 해주면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 광노현 교육감이라는 분은 저도 한 근 20년 가까이 인연 속에서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강사협의 회장, 전국대학 강사 노동조합을 네. 역임하고 있었을 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늘 단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연말 되면은 이제 모자라는 기금을 만들기 위한 무슨 이렇게 일일 호프집 같은 행사를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판매를 위해서 강래현 교수 만나서 우리가 현실이 좀 이렇게 어려워서 하고서 제가 건네줍니다. 네. 근데 광능 교수는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고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텁석 받아가요. 네.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네. 이렇게 사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채워갖고 저한테 딱 줍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광노현 교수 외에는 제가 그리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광노현 교수, 강경선 교수 두 분은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른 경우에도 여러 차례 저는 목격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 네. 그리고 이제 그 광노현 교수와 강경선 교수의 친구 간의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관계를 저는 아주 비교적 잘 알고 있죠. 네. 광노현 교수 주변에는 아마 재능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누구를 존경하는 수준까지 가느냐면 친구 강경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요 강경선 교수님이 제가 사실은 광노현 교수님에 앞서서 만나게 된 분인데 이분은 광노현 교수가 존경하듯이 저도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강경선 교수의 모습을 보면 왜 강경선 교수를 광노현 교육감이 그렇게 존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점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통상적인 후보 매수의 금전 거래였는지 네. 아니면 일반인들이 잘 행하지 못하는 네. 그러나 교과서 속에서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종교의 경전 속에서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제 이렇게 성인에 가까운 분들의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보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 점에서 강경선 교수 사건에 대해서 강경선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관여하겠습니다. 강경선 교수님은 이미 조금 알려진 얘기를 조금 한번 좀 하고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제가 덧붙이고자 합니다. 알려진 이야기로는 교수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늘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저분은 교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교수 봉급 좀 아끼게 모으고 또 재투자로 한다면은 당연히 강남에 아마 한 50평 이상의 아파트쯤 살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집도 없이 부천에서 그리고 지금은 과천서 살고 계신데 네. 어찌 되는가를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월급 받는 것 가운데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예를 들어서 학비가 모자라서 학교 못 가는 이럴 경우 보이지 않게 장학금을 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경선 교수가 살고 있는 부천 지역에 밥집이 있습니다. 이 밥집에 이제 친구나 후배 운동권 학생들이 이러저러게 하다가 이제 돈이 궁하면 와서 밥을 여러 차례 먹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 받으면 그거 먼저 다 결제해주고 남은 걸 갖다 주니 부인 입장에서는 모아서 집을 사고 할 계제가 못 됐던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는 선행이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동생분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그분이 또 가깝지만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작년에 비로소 제가 알게 된 건데 네.
그때도 벌써 20년 전 무렵인데, 모르는 사람이 교회, 성전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는 생면부재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큰 교회 가서 이 자신의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는 받았다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뭐 턱없이 부족한데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왔는데 도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돈 가진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은행 가서 교수 신용담보대출 당시 수백만 원을 받아서 지금으로는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분한테 덥석 건네준 겁니다. 그래야 이제 동생이 묻지요. 아니 형님,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덥석 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강경순 교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사가 보낸 것 같아서 난 줬어. 예. 이게 그분의 이제 진실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비슷한 시기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강사협의 회장이었었는데 제 아내가 방송통신대학교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예. 그 연구소의 교수로서 연구부장을 맡았던 분이 강경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 교육법이 악법입니다. 근데 이 악법에 의해서 이제 민주화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갖고 저도 교육민주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방송대 입장에서 본다면 서민을 위한 방송대에도 교육적으로 사실은 위험 요인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강경선 교수가 이제 민주화를 도모하는 교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의논하는데 부담을 느낀 다른 분들이 사실은 멈칫거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자 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 명의로 성명서를 내놓게 되는데 그 연구소의 성명서 초안은 제 아내 권성아, 그 다음에 강경선 교수의 합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 제 아내는 일단 잘렸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리고 강경선 교수는 해직의 단계로 실제로는 서류가 넘어가서 마지막 결정까지 이제 해직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인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직 교수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마지막 교수, 예를 들어서, 이 최종 단계에서 한 여성 교수님이 강 교수의 얘기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점 때문에 해직이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라고 적극 변호하는 덕분에 해직자 목록에서 가까스로 구제가 됩니다. 이분은 그럴 정도로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옳은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잔이 왔다면 그 잔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심성을 가진 분이고, 이런 자세를 늘 느꼈던 광노현 교육감도 자신이 박명기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로 강경선 교수를 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강경선 교수가 하자는 아니, 강 교수가 과거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위험이 된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자세로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광노현 교육감도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광노현 교육감.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후에 알고 나서 걱정을 하게 됐지만 상대방인 박명기 교수는 이미 오해할 대로 오해한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강경선 교수가 교육감 선거가 끝난 몇 달 후에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경선 교수가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은 자칫하면 그렇죠? 사전 후보 매수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은 그죠?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분의 곤경, 근데 저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육계의 동지로서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나 강경선 교수께서 그때 느꼈던 심리적 상태는요, 박명기 교수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게
그 사체로 쫓겨갖고 네. 자칫하면 자살로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막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선의의 조치다. 따라서 노현아, 네가 돈이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돈으로 난 줘야 한다고 본다. 라는 주문을 하게 된 거고, 네. 과학교육감은 법적인 이런, 이래서 실정법적인 이런 것, 그쵸? 제껴놓고, 법을 넘어선 법 철학, 그리고 도덕,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앙심에 의거해서 선의로 기꺼이 주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노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었다. 네, 그렇죠. 실정법 위반과 이것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후보 매수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논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 매수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미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가성으로 뭔가를 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사전에 모의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전혀 이런 부분들은 논의한 적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광노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후보자 대리인 간에 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 네. 교육감 당선된 뒤 몇 달 지난 뒤 10월 말경에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그 어떤 그 단일화가 합의가 된 걸로 인지가 되었고,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은 박 교수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육감 당선에 대해서 한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서야 강병선 교수를 통해서 박 교수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분이 선거를 치르다가 사채까지 씀으로써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이룰 수 있는 위기상을 감지를 해서 선의의 권고로 이분을 돕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와준 것이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 이 부분을 음모론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걸까요? 그건 오히려 그 정치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현 정부의 불리해져가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사태에 따른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이 음모와 연관되어진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선의에 의해서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자꾸 사전 모의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번에 구형까지 했죠? 네, 그렇죠. 예. 검찰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검찰이 초기에 그 외형적으로는 뭐 일반인들처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맞췄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특히 이번 법원은 그러니까 공판주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충실하게 이제 피의자들의 의견을 재판정에서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심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네. 문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심의 민주주의의 자세가 이번 법정에는 좀 구현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 증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서너 차례에 걸쳐서 법정에서는 뭐 울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바다가 될 정도로 네. 감동이 몇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검찰이 느끼고 보았을 터인데, 네. 그 검찰의 최종 그 선고를 보면 초기에 준비했던 애초에 계획된 답안지 그대로를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난 검찰이 국민을 벌 주는 심판차의 역할을 하려는 그죠, 조직인지, 네. 아니면 국민에게 그저 법이 살아있다는 법을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집단인지 네. 본래 검찰은 그렇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검찰은 마치 국민에게 벌 주는 특히 정치와 연관되면 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 네. 저는 제3정치에서는 예. 이런 유형의 검찰은 없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공판 중심주의가 되면서 검찰이 사전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고, 그럼 검찰도 그것을 듣고 보고 느꼈다면은 그 공판 진행 과정의 내용들이 당연히 기소 과정에서 초기 기소에서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형할 때에 반영이 되는 게 정상적인 재판에 임하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린다면, 강경선 교수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네. 박명기 교수하고 강노현 교육감을 중재 화해시키는 노력을 정말로 진실된 자세로 다가갑니다. 네. 그런데 이 강경선 교수의 이 진실된 자세는 친한 광노현 교육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연을 맺게 된 박명기 교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라도 자신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관심과 그 다음에 배려가 쏠리는 일을 해오셨거든요. 네. 그런 선상에 저도 또 연루되는데 지율스님 사건이 법정에서 잠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율스님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천성산에 꼬리칠의 도룡령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손되어서 종의 소멸로 이어질까를 마음 아파한 나머지 단식 투쟁을 한 바 있거든요. 2003년 새해일 겁니다. 단식이 100일 넘어서는 단계로까지 막 이행하려던 무렵이었어요. 이때 강경선 교수께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저한테 지율스님께 그 편지를 하나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네. 그 저에게 전달된 편지 서신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지율 스님과 강경선 교수님은 일면식도 없어요. 없는데 아름답고 소중한 예를 들어서 도룡령과 같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율 스님의 마음을 강경선 교수도 그대로 읽은 겁니다. 네.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일 넘게 단식하면서 또 본인의 생명을 그것에 연동시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파하다. 하신 거죠. 그래서 쓴 편지의 내용이 살아있는 우리가 힘을 합세해서 그렇죠? 그들의 서식지가 보존되고 그들이 종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스님 이제는 그만 단식을 중지하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고 네.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지율 스님을 그때 이제 배려 케어하시는 분한테 전달해서 네. 스님께 꼭 전달토를 하고 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당시 약간 지나서 한결에 아마 투고해서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강경선 교수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본인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진실로 마음을 쓰게 된 거죠. 네. 이 마음가짐 갖고 광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건도 중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선 교수님 입장에서는 선거가 다 끝났고 이미 광노현 교육감의 직무는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케이스가 다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제는 도덕적 실천만 남았다. 그렇죠. 도덕적 실천. 법 철학에 의거한. 예. 네.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의 어려운 처지를 네. 이제는 좀 선의의 관점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재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가 네. 또는 일부 성자 반열에 계신 분들이 네. 이웃을 향해서 베푼 사랑의 정신을 그분은 그대로 옮긴 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광노현 교육감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 이 행토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네. 말 그대로 선의 행보다. 네. 이것을 정치적 잣대로 유린하게 된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비극이고 그리고 낮은 도덕적 수준을 반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와 같은 분들이 그렇죠? 사실 자신들이 하는 알맞은 역할이 더욱더 빛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이 아름다운 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좋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정치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네. 그렇죠?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뭐 제가 생각하는 제3정치입니다. 네. 정말 이 제3정치가 정말 이제는 꽃 피워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낙검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또 이 징역 1년 실형. 예, 실형받고 구속됐죠. 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사법부의 어떤 사법 정의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반적인 그 상식 수준에 미치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제기하는 네.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관료주의의 폐해하고 연결을 지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판사를 하면 법이 제시하는 법의 정신, 법 철학에 의거해서 실정법의 조항을 살펴보면서 네, 옳고 그름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유형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본인은 부장판사가 되고 싶어하고 또 법원장이 되려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법관 되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진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것과 연루되어져 있는 그렇죠? 권력기관의 향배, 안테나를 맞추면서 그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판결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관료주의가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그리고 마침내는 법원에까지 파급되었다. 네, 따라서 관료주의의 폐해는 최소화돼야 합니다. 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답게 갈 수 있고요. 다만 이 관료주의를 부추기는 또 다른 여러 유형의 그릇된 관행과 제도가 드리워져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권력은 늘 권력을 쫓는다는 그죠? 어둠의 특성. 그 다음에 시장에 드려져 있는 탐욕, 네, 그리고 제1, 정치 세력인 뭐 한나라당 또 민주통합당이 이제 지역으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성. 근데 이게 늘 지역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전문가들, 네. 교수, 박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혼을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네. 사실은 다 설명될 정도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일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보여주고 그 시발점은 박노현 사건 바로 보면서 정말로 법의 정신에 의거한 정의로운 판결로 네. 가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박노현 교육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사법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이번 12일 날 공판에서 꼭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는 이 공정사회, MB정부가 얘기했던 공정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어떤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가 판가름 나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심판의 해가 밝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3정치의 물결을 여는데 우리 광노현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열었다 한다면은 제3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폭발시킨 분은 안철수 원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보인 행태를 네. 간단히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예.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공정사회를 드러내긴 했는데 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부정의, 불공정을 밥 먹듯이 자행했다. 네. 그 말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 이제 첫 번째가 보통은 이제
자유주의를 우파 또는 보수 진영이 이제 보통은 존중하게 되는데 네. 자유주의가 갖는 핵심적 특징은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언론 그쵸? 그다음에 비판적 행위를 허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촛불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했다는 시위 그다음에 MB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압살해왔다. 뿐만 아니라 탄압해왔다. 네. 그것은 역설입니다. 즉 우파 또는 보수당 정부가 자유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자유를 유린했다. 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역사성을 추적해 본다면 한국 사회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준 점은 있지만 민주화를 탄압한 독재 정권의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명박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 파시즘적 절름발이 자유주의를 네. 사실은 이제 보여줬을 뿐이고요. 네.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1년에 선풍적 인기를 끈 것이 나는 꼼수다라는 네. 방송의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유행했다라는 말은 네. 그 언론 비판 기능의 재갈을 물린 이명박 정부의 역작용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네. 점에서 나는 꼼수다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감추어진 사실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드러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나는 꼼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나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들 각자가 일종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네. 하게 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대안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로까지 이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소크라테스로 말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때 네.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이제 비판적 성찰로서의 논박을 해야 되고 네. 바로 이 논박이라는 절차를 나는 꼼수다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네. 점에서는 저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예.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논박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무지하다. 그렇죠?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더라. 진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무지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진리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이 진리의 단계로 가는 것은 마치 아이를 가진 산모가 옥동자를 분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예. 이게 진리를 산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려면은 필요한 것은 산파술. 그렇죠? 산파술. 예, 이것은 이제 진리로 가는 창조적인 개척이죠. 네. 이 창조적인 개척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시금석이 광노현 교육감 사건이고 예. 그 안에 새로운 창조로 갈 수 있는 해법의 기본 정신이 담겨져 있더라. 네. 다시 말하면 선의, 선. 그렇죠? 사랑이라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과 선이라는 것을 이제 정치 제도화하는 제3정치가 필요하다는 네.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이고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생의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 앞서 얘기한 네. 이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좋은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실체를 대변하는 정치적 아이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정치적 아이콘을 상징하는 것이 예. 안철수 원장이라고 네. 말할 수 있고, 요게 작년도 공교롭게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이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점에서 국민의 이목을 끌게 네. 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할까? 이렇게 했는 안철수 원장이 그래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가장 강력했던 대권 주자인 박근혜 현재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순식간에 넘어버리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그런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력을 갈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집단, 네. 새로운 정치 지도자, 예. 그리고 그들이 구현해야 할 새로운 정치 철학. 예. 이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새로운 인물들에 의한 새로운 어떤 그릇이라고 할까요? 네. 그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로 상징되어지는 제3의 정치는 기존의 정치의 그릇에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앞에 요새 자유를 붙이는 게 아주 한나라당에서 유행인데 네.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자유 억압하는 정부가 돼버렸고요. 네. 평등과 어떤 분배정이 많이 외치는 우리 지금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이제 이 진보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 네. 쪽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예, 조금 우리가 성찰적으로 이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자유민주주의는 예.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네. 자유민주주의하고 부분적으로 중첩관계에 있으면서 또 다른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을 오직 자유민주주의로만 치장하려는 것은 국민의 나아갈 길을 아주 좁은 틀에 가두어 버리는 보수주의자들의 예. 그릇된 책략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자유민주주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대의제입니다. 네. 대의제라 함은 잘 알려져 있듯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는 5년 임기를 정해서 뽑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4년 임기를 정해서 뽑고 네. 그런데 이렇게 뽑혀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진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펼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유지를 강화도모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을 종종 저질러 왔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다 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대의 민주주의로 집약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되 네.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넘어서서 네. 민주주의에 대한 심사숙고,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가자는 것이 예를 들자면 심의민주주의인 겁니다. 네. 이런 심의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특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틀이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자유민주주의는 좁은 틀로 간다면 이런 심의민주주의의 여지를 사실은 배제할 수 있는 우가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필요로 한다. 네. 근데 이 복지가 힘없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면 네. 확장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선택적 복지를 넘어서야 돼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보수 우파의 책략이다. 네. 이제 그 이면에는 그들만이 배타적으로 정치 권력 그리고 그에 수반되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네. 것에서 비롯된 치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1정치 세력인 네. 한나라당은 사실 상당 부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제2정치 세력도 조금은 다르지만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정말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당 몇 개가 합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통합돼서 그런 것이 새로운 그릇이냐. 어떻게 보면 확장판, 다시 말하면 다시
이 확장판 무슨 당 이렇게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그러한 세력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틀거리들이 이번 2012년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광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 좀 실체적 진실을 보다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저희들이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건이 우리가 쉽게 잊혀지면 안 되고 또 이게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있어서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사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은 선의와 사랑, 진정성에 의한 가치의 실현이었다. 이것을 협작이나 뭐 정치적인 거래나 이런 식으로 폄하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격을 매우 떨어뜨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봉건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근대화가 추동되고요. 근대화의 첫 물꼬를 튼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은 세 가지 핵심 이 구호를 천명하게 되죠. 자유, 평등, 하나가 더 있죠. 박애라는 것이었죠. 네.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의 정치 질서는 자유와 평등에만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수주의 또는 이제 이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쪽으로 어쨌든 정치 이념화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하고 결탁하게 되고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노동 소외가 야기되어지면서 계급화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 유산 계급에 의한 무산 계급의 착취가 야기되죠. 이로 인해서 이 사회적 혼란이 이제 극대화되어지는 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하에서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했던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다도 실질화하면서 형식을 넘어 내용을 채우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2 정치 세력은 주로 평등이라는 가치의 사회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948년이죠. 유엔 인권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이제 권리를 천명하게 됩니다. 하나가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네. 두 번째가 이 이제 사회주의의 평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기본권을 또 천명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제1, 제2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 왔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데 나홀로 살지 않거든요. 이웃과 동료와 가족과 그렇죠?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공동체의 관계적인 미덕 네. 그럴 때 이 관계적인 미덕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자세로 이 말하는 거거든요. 네. 불교는 자비의 자세로. 네. 바로 요 가치가 누락돼 있다. 네. 근데 광노현 교육감 사건 그리고 광노현 교수, 광노현 교육감 강경성 교수가 보여준 행태는 요 사랑의 자세로 곤경에 빠진 박명기 교수를 긴급 그쵸 구제한 행위였다는 거죠. 바로 저는 이제 새로운 제3 정치는 네. 그렇죠? 자유라는 가치도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가치도 소중한데 이것을 각각 우와 좌로 거느리는 그러나 오히려 몸통의 실체는 그렇죠? 사랑, 박애, 인애, 자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정치가 제도적으로 바치는 네. 제3 정치로 갈 때가 이제서 됐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도도한 흐름이 형성돼야 되고 네. 그리고 정치 세력화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아이콘으로서 예를 들자면
안철수 원장 같은 분이 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또 희망도 해보는데 네. 어쨌든 작년에 그런 희망의 단초는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일종의 구슬과 같은 것들인데 네. 이 구슬이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는 꿰어져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노력도 해봐야 되겠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방향을 재촉하면서 성원해 주신다면 네. 생각보다 빠르게 네. 우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정신을 실현하는 현실 사회 속에서 실현한 사건이 광노현 교육감 사건의 실체적 진실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철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2012년도 대한민국 사회에 반드시 등장해서 그러한 제1정치와 2정치의 한계를 잘 보완하면서 오히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균형추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꼭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인데요. 아주 중요하고 또 진지한 이야기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병주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일정치 세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그렇죠. 할까요? 네, 일정치 세력을 분석하면서 네. 제3정치하고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네. 드러내도록 네.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과 그렇죠. MB정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이것으로 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